1947년 4월의 흐린 아침, 아우슈비츠 화장터 옆에 교수대가 세워졌다. 대량 학살을 산업화된 작전으로 바꾼 남자 루돌프 회스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갔다. 수년간 그는 가장 큰 나치 강제 수용소를 관료적인 정밀함으로 운영하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냈다. 그러나 회스는 시끄러운 사디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체계적인 관료였다. 그는 처형 명령서에 서명하면서 오페라를 휘파람으로 불었고, 밤에는 화장터에서 몇 미터 떨어진 집에서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주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았다. 가정과 그가 직접 설계한 지옥 사이에서. 이 별 볼 일 없던 병사를 역사상 가장 체계적인 살인자로 만든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자녀들에게 이불을 덮어준 후 집단 학살을 감독하러 갔던 이 남자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사형 집행인의 기원, 루돌프 회스의 깨진 어린 시절. 바덴바덴 1900년 독일 남서부에 번영하는 온천 도시에서 루돌프 회스가 태어난다. 그는 독일령 동아프리카에서 식민지 경험이 있는 항인이자 전직 군인이었던 프란츠 자버 회스의 외아들이었다. 깊이 있는 가톨릭 신앙을 가진 이 가정은 어린 루돌프를 사제의 길로 인도하려 했다.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 아래 그는 내성적이고 복종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그의 성인기, 행동을 결정짓는 특징이 된다. 199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루돌프의 운명은 급격히 바뀐다. 성직자가 되라는 아버지의 강요에서 벗어나 그는 당시 독일 사회를 물들였던 민족주의 열기의 반영으로 군인의 삶에 끌리게 된다. 겨우 15세의 나이에 그는 서류를 위조해 독일군에 입대하고 처음에는 의무병 보조로 복무한다. 곧 그는 동부 전선으로 파견되어 터키, 팔레스타인, 이라크 전역에 참여한다. 17세에 하사 계급에 오르며 해당 계급을 얻은 최연소 병사 중 하나가 된다. 그의 복무는 1급 및 2급 철십자 훈장을 받는 공로로 이어지며 그는 이를 평생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시기 동안 회스는 전쟁의 잔혹함과 터키군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을 직접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험은 그의 정신 속에 체계적 폭력을 정상화시킨다. 1968년 독일의 패전과 베르사유 조약의 굴욕적인 조건들은 이 젊은 참전 용색에 깊은 원한을 안기게 되며, 이는 수많은 전우들과 공유된 감정이었다. 전후 독일은 극단주의 운동의 온상이 된다. 회스는 많은 제대 군인들처럼 극우 준군사 조직 프라이코어에 합류해 좌절감을 해소할 공간을 찾는다. 이 조직은 주로 참전 용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극렬한 반공주의와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폭력적인 반대 성향으로 특징 지어진다. 20대의 회스는 루르와 오버질레지엔 같은 지역에서 공산주의 반군에 맞선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정치적 폭력의 몰입은 그를 점점 더 급진적인 민족주의자 집단으로 이끈다. 1922년 뮌헨에서 아돌프 히틀러의 연설을 들은 후 그는 국민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당에 322 40번 당원 번호로 가입하며 초기 구성원이 된다. 회스의 급진화는 1923년 정점에 이른다. 그는 프랑스 당국에 의해 처형된 독일 사보타주의자를 밀고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발터 카도우의 살해에 가담한다. 훗날 히틀러의 비서가 되는 마르틴 보어만 및 다른 프라이코어 단원들과 함께 회스는 파르힘 인근 숲에서 카도우를 잔혹하게 구타해 살해한다. 이 범죄로 그는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 수감 중 그는 독서와 다른 정치범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민족주의 및 반유대주의 사상을 더욱 다듬는다. 그는 1928년 극우 세력의 부상으로 인한 정치적 사면으로 형기의 절반인 5년 만에 출소하게 된다. 출소 후 회스는 안정을 추구한다. 그는 독일 민족의 인종적 순수성과 농촌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벨키시 조직인 아르타마넨 협회에 가입한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두 인물을 만나게 된다. 바로 훗날
SS의 수장이 되는 하일리히 히물러와 그의 아내이자 5자녀의 어머니가 되는 헤드비히 헨젤이다. 1929년 경제 대공황과 독일 내 전반적인 불만은 나치즘의 부상을 촉진시킨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 회스는 다시 민족주의 대의에 봉사할 기회를 본다. 1934년 히물러의 초청을 받아 그는 SS에 1906번으로 입대한다. 이 결정은 나치 강제 수용소 체제의 운영자로서 그의 경력의 시작을 의미하게 된다. 다하우의 견습생에서 지옥의 설계자로 1934년 회스가 SS에 입대한 시점은 나치 정권이 본격적으로 공고화되던 결정적 시기와 겹친다. 히틀러는 장검의 밤 이후 모든 내부 반대를 제거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강제 수용소 체제를 통해 억압을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1933년 3월 뮌헨 외곽에 설립된 다하우는 이후 모든 나치 수용소의 조직적 모델이 된다. 바로 이곳에서 회스는 테러 집행자로서의 첫걸음을 떼며 강제 수용소 체계의 설계자인 터도어 아이케의 지도를 받는다. 1943년 6월부터 다하우의 지휘관이 된 아이케는 3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 규율 체계를 도입한다. 수감자에 대한 체계적인 공포, SS 경비원의 이데올로기적 세뇌, 그리고 행정적 효율성. 그는 규율과 처벌이라는 이름의 내규를 제정해 잔혹함을 통제 수단으로 제도화한다. 회스는 이러한 교훈을 철저히 흡수한다. 그는 수감자 막사를 책임지는 블록퓨러로 시작하며 집단 처벌을 시행하고 수감자들 간의 불신을 조장해 연대를 방지하는 법을 배운다. 그의 능률은 그를 빠르게 라포르트퓨러로 승진시킨다. 이 직책에서 그는 다른 블록퓨러들을 감독하고 수감자들이 야외에서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했던 악명 높은 일일 점호를 조직한다. 다하우의 잔혹함은 임의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었다. 회스는 공포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내면화하며 이는 훗날 아우슈비츠에서 적용된다. 그는 아이케가 젊은 경비원들을 이데올로기적 세뇌, 군사적 동료애,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점진적인 무감각화를 통해 어떻게 무정한 집행자로 바꾸는지를 지켜본다. 1938년 회스의 경력은 질적으로 도약한다. 그는 베를린 근교의 작센하우젠 수용소로 정은되며 이는 승진을 의미한다. 그는 아이케의 또 다른 제자였던 헤르만 바라노프스키 사령관의 부하관으로 임명된다. 1936년에 건설된 작센하우젠은 중앙 감시탑에서 감시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삼각형 형태의 설계를 도입하는 등 건축적 혁신을 반영한다. 이 수용소에서 회스는 행정 능력을 더욱 연마한다. 그는 수용소의 물류 관리에서의 효율성과 새로운 통제 방법을 도입하는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낸다. 그는 처형을 감독하고 강제 노동을 조직하며 군사적 정밀도로 징계 체계를 운영한다. 그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은 1940년 겨울에 발생한다. 그는 작업조에 배정되지 않은 수감자들에게 영하의 추위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야외에 서 있도록 명령한다. 많은 수감자들이 적절한 외투도 없이 버티다 얼어 죽고 일부가 의무실로 가려 하자 회스는 의무실 문을 닫으라고 명령한다. 이 사건은 질서와 규율 유지를 위해 인간의 생명을 희생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이 시기 동안 회스와 히물러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진다. 라이스휘러 SS였던 히물러는 그를 이상적인 부하로 여긴다. 규율 있고 체계적이며 이데올로기적으로 헌신적인 인물. 이 관계는 1940년 5월 회스가 아우슈비츠의 사령관으로 임명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말살의 설계, 회스가 구축한 아우슈비츠. 1940년 5월 1일 루돌프 회스는 52행침, 독일어로 아우슈비츠 시 인근 옛 폴란드 군사기지에 세워진 새로운 강제 수용소의 지휘를 맡는다. 처음에는 폴란드 저항 세력을 위한 구금소로 기획되었으나 회스의 지휘 아래 이 장소는 역사상 가장 체계적인 집단학살의 중심지가 된다. 이 장소의 선정은 우연이 아니었다. 아우슈비츠는
회스가 즉시 인식한 전략적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유럽 각지와 연결되는 철도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고 확장을 위한 넓은 부지를 보유했으며 은밀하게 운영하기에 충분히 외진 곳에 있으면서도 강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중심지에 가까웠다. 사령관으로서의 첫 해 동안 회스는 구 군사시설을 수감소로 개조하고 죄수들의 강제 노동을 활용해 새로운 시설 건설을 감독한다. 초창기 아우슈비츠 IE은 주로 폴란드 정치범과 일부 지역 유대인을 수용하며 약 10,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1941년 3월 하인리히 히물러가 아우슈비츠를 방문해 회스의 운영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그는 수용 인원을 30,000명으로 확장할 것을 명령하는데 이는 곧 있을 소련 침공 이후 수감자 증가를 예상한 조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방문 또는 그해 여름의 후속 회의에서 히물러는 회스에게 아우슈비츠가 유럽 유대인 절멸 계획인 최종 해결책의 중심지가 될 것임을 통보한다. 회스는 경력 전반의 특징인 관료적 효율성으로 이 임무를 수락한다. 그는 명령을 의심하지 않고 즉시 최대한 효율적으로 실행할 방안을 계획한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살해가 아니라 최소한의 물류 노력으로 최대 수의 희생자를 처리할 수 있는 산업형 말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회스는 1941년 10월 인근 브르제진카 마을에 새로운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IA 비르케나우의 건설을 감독한다. 이 두 번째 수용소는 원래 시설보다 훨씬 넓으며 대량 말살을 위한 전용 센터로 설계되었다. 설계에서 보이듯 희생자 처리를 극대화하면서 자원과 인력을 최소화하려는 산업적 사고방식이 반영되었다. 살해 방식은 회스의 지휘 아래 진화한다. 1941년 9월 그는 아우슈비츠 I의 블록 11 지하실에서 시안 화물을 주성분으로 한 살충제인 치클론 B를 시험한다. 소련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이 실험을 통해 그는 이 가스가 대량 총살이나 일산화탄소보다 효율적이고 집행자들에게도 덜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결과에 만족한 회스는 아우슈비츠의 화장터 I를 가스실로 개조한다. 그러나 곧 예상되는 희생자 수에 비해 용량이 부족해진다. 비르케나우에는 각각 최대 약 2,000명을 한 번에 살해할 수 있는 가스실과 시신을 소각할 수 있는 화장터를 갖춘 대형 말살 시설 4곳이 건설된다. 말살 과정은 소름 끼칠 정도의 산업적 효율성으로 정제된다. 철도 수송 열차는 비르케나우 내부의 전용 램프에 직접 도착한다. 도착한 사람들은 SS 군의관의 빠른 선별 과정을 통해 두 그룹으로 나뉜다. 노동 가능한 자는 임시로 수용되고 노인, 아이, 아기 동반 여성, 병약자 등은 곧바로 가스실로 보내진다. 희생자들에게는 위생상의 이유로 샤워를 받는다고 속인다. 그들은 자신의 옷과 물건을 두는 위치를 기억하라는 지시를 받아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희망을 품게 된다. 밀폐된 가스실에 들어서면 SS 대원들이 천장이나 벽 틈을 통해 치클론 B 결정체를 투입한다. 질식사까지는 약 20분이 걸리며 고통은 더 길 수 있다. 그 후 존더 코만도라 불리는 특별 강제노동 죄수들이 시신을 꺼낸다. 그들은 금리 같은 귀중품을 추출하고 시신을 화장터에서 소각한다. 1944년 헝가리 유대인 대량 이송 시처럼 소각 능력이 부족해질 경우 시신은 야외 대형 구덩이에서 불에 태워졌다. 회스는 이 죽음의 시스템을 산업 관리자처럼 정밀하게 운영한다. 그는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절차를 최적화하며 물류 문제를 해결한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아우슈비츠에서의 말살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말살 대상 유대인은 가능한 한 조용히 화장터로 이송되었다. 남자는 여자와 아이들과 분리되었으며 그들은 넓고 샤워실처럼 보이는 가스실로 들어갔다. 먼저 여자와 아이들이, 그 다음 소수의 남자들이 들어갔다. 모든 것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가스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1943년 12월
회스는 한 정치범 여성과의 불륜이 드러나며 아우슈비츠 사령관직에서 일시 해임된다. 그의 엄격한 자기 통제와 모순되는 이 사건은 역사상 최대의 집단 학살에 가담하면서도 인간적인 나약함을 동시에 지닌 인물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회스 아래의 아우슈비츠, 43만 생명의 가속된 말살. 1944년 봄, 모든 전선에서 독일의 패배가 임박해 보이던 시기, 나치 지도부는 유대인 말살을 광란적으로 가속화했다. 홀로코스트의 이 마지막 단계는 그때까지 거의 손대지 않았던 헝가리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 목표로 삼았다. 이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 과거 아우슈비츠를 지휘했던 루돌프 회스가 다시 호출되었다. 1943년부터 개인적 문제로 일시 물러나 있었던 그는 대규모 집단 학살 작전을 냉정하게 처리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군사적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나치 정권은 사상 최대 규모이자 가장 신속한 학살을 수행하기 위해 그의 경험을 필수로 여겼다. 1944년 3월 19일, 독일은 마르가레테 작전을 통해 헝가리를 점령한다. 헝가리는 1941년부터 추축국 동맹국이었지만 지도자 미클로시 호르티는 약 80만 명에 달하는 헝가리 유대인의 대량 추방을 그때까지 저지해왔다. 이 공동체는 헝가리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며 문화 및 경제 생활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독일군의 진입과 함께 상황은 급변한다. 즉시 나치는 되메 스토야이를 수반으로 한 협력정부를 설치하고 박해를 시작한다. 유대인들은 노란별을 착용하도록 강요받고 재산은 몰수되며 열악하고 과밀한 게토에 강제 수용된다. 유대인 추방의 물류 설계자인 아돌프 아이히만은 이른 시일 내에 아이히만 특수부대를 이끌고 부다페스트에 도착, 유대인 말살의 실행을 위한 조직적 준비에 착수한다. 이 작전은 공식적으로 회스 작전 악티온 허스이라 불리는데, 이는 그 자체로 전례 없는 방식으로 회스 본인을 지칭한 명칭이었다. 그는 1944년 5월 8일 아우슈비츠로 복귀하며 하일리히 히물러가 직접 지시한 헝가리 유대인들의 신속한 말살이라는 임무를 띈다. 그는 공식적으로 사령관직을 되찾진 않았으나 히물러의 정원대사로서 말살 작전의 모든 운영 및 물류를 지휘한다. 이후 수개월 동안 아우슈비츠는 운영 측면에서 급격히 변화한다. 1944년 5월부터 7월 사이 약 43만 명의 유대인이 140대 이상의 열차를 통해 아우슈비츠로 수송된다. 이 작전은 독일과 헝가리 당국 간의 정밀한 협조를 요했다. 심지어 전쟁의 필수적인 화물 차량들까지도 아우슈비츠로 전환되며 말살이 사상적 우선순위임을 분명히 한다.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회스는 수용소의 기반 시설을 비약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시한다. 비르케나우에는 가스실 바로 앞에 비르케나우 플랫폼이라 불리는 새로운 철도 승강장이 건설된다. 이 구조는 희생자의 도착과 처형 사이의 시간을 극적으로 줄여준다. 이로써 아우슈비츠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생산 라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 시기 나치의 말살 기계는 최대 용량에 도달한다. 가장 극심한 날에는 하루 최대 12,000명의 희생자를 처리했으며 이는 홀로코스트 역사상 전례 없는 수치였다. 선택은 기계적인 속도와 잔혹함으로 이루어진다. 요제프 맹겔레 같은 SS 군의관들이 단순한 손짓으로 누구를 임시로 노예로 살릴지, 누구를 즉시 죽일지를 결정했다. 전체의 단 1003%만이 잠시 생존하며 나머지, 특히 어린이, 노인, 아이를 동반한 여성들, 기록도 없이 곧장 가스실로 향한다. 학살의 속도는 곧 비르케나우 내 4개 화장터의 기술적 처리 능력을 넘어서게 된다. 이들은 원래 하루 약 4,400구의 시신을 소각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회수 작전 기간 중 이 수치는 자주 2배로 늘었다. 과부하 상황 속에서 회수는 야외 대형 소각을 승인한다. 수용소 인근 숲에 거대한 구덩이가 파여지고 그곳에서 수천 구의 시신이 하루에도 불탔다. 연료는 나무와 희생자들로부터 추출한 인체 지방이었고 메탄올 같은
화학적 가속제도 사용되었다. 이 시신을 처리하는 임무는 존더 코만도라는 유대인 수감자 특수조가 맡았다.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속에 살아야 했으며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살당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당시 아우슈비츠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지옥을 방불케 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끊임없이 피어올랐고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다. 불탄 살 냄새는 수용소 전체와 주변을 가득 채웠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그 참상을 생생히 증언한다. 미래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젤은 1944년 5월 헝가리에서 강제 이송되었으며 그의 저서 밤 나이트에서 어린아이들이 무더기로 불태워지는 장면을 보고 받은 감정적 충격을 묘사한다. 또한 작전 직전 수용소에서 탈출한 루돌프 부르바는 아우슈비츠 전체가 헝가리 유대인의 말살만을 위해 철저히 재조직되었다고 강조한다. 역사학자 라울 힐베르크는 이 작전을 죽음이 완전히 기계화된 진화 과정의 정점이라고 평가한다. 회스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아우슈비츠는 산업적 효율성과 이념적 잔혹함이 결합된 진정한 말살 공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 작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것이 일어난 역사적 맥락이었다. 당시 독일은 전쟁에서 명백히 패배하고 있었으며 이 작전에 투입된 자원들은 소련의 위협이 임박한 동부 전선에서 사용될 수도 있었다. 이 사실은 나치 고위층에게 유대인 말살이 군사적 승리만큼이나 우선순위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 작전은 1944년 7월 초 갑작스럽게 종료된다. 헝가리의 섭정 미클로시 호르티는 아우슈비츠에서 탈출한 2명의 수감자가 작성한 유명한 브르바 베칠러 보고서를 통해 추방자들의 참담한 운명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게 된 후 스웨덴과 바티칸 등 국제 외교적 압력에 따라 추방 중지를 명령한다. 불과 56일 만에 이 나치의 마지막 대규모 작전은 당시 유럽의 주요 도시인 암스테르담이나 나폴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 이 끔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다페스트에는 여전히 약 20만 명의 유대인이 남아 있었으며 그들의 추방은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후 독일이 지원한 헝가리의 파시스트 정권 화살 십자당해서 수개월 내에 목숨을 잃게 된다. 회스는 이 끔찍한 임무를 완수한 뒤 1944년 8월 아우슈비츠를 떠나 베를린 근교 오라니엔부르크에 있는 강제수용소 중앙행정본부의 상위 관료직을 맡게 된다. 그는 이곳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치 체제의 행정적 측면을 계속 관리하며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죽음의 행진 역시 그의 손에 의해 조직된다. 1944년 12월 회스는 소련군의 진격에 따라 수용소 철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아우슈비츠를 방문한다. 이때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서쪽으로 강제 행군하게 될 수천 명의 죄수들의 운명이 아니라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증거와 문서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아우슈비츠의 사령관 루돌프 회스는 어떻게 체포되었는가? 1945년 봄 연합군의 거침없는 징역으로 제3제국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나치 정권의 고위 인사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과 직면하게 된다. 전체 체제의 몰락과 12년 동안 자행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의 마지막 날들 속에서 히틀러가 4월 30일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자살하고 연합군이 독일 영토 깊숙이 진입하던 시점, 루돌프 회스는 자신이 전범 중에서도 가장 수배되는 인물 중 하나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수년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죽음의 기계를 세밀하게 감독해온 이 남자는 이제 자신의 생존을 계획해야 했다. 1945년 3월 하인리히 히물러와의 마지막 회동에서 받은 지침에 따라 회스는 자신을 독일 해군 크리그스마린의 외수병 프리드리히 랑으로 위장하는 가짜 신분증을 받는다. 그는 대도시를 피하고 가족과의 접촉을 삼가며 가능한 한 고립된 농촌 지역에서 익명성을 유지하며
더 노동하는 것을 권유받는다. 흥미롭게도 히물러의 이러한 도피 지침은 나치 지도부가 상상하던 제4제국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후일 증언에 따르면 히물러는 선택된 SS 요원들에게 전후 독일 사회에 조용히 통합되어 연락을 유지하며 서방 열강과 소련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재조직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략은 베어울프 조직 또는 오데사 조직으로 알려졌으며 설계자들의 기대처럼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나치 전범들의 도피와 은닉에는 실제로 기여했다. 회스는 이 지침을 철저히 따랐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공식 항복한 후 그는 북부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지역으로 이동한다. 덴마크 국경 근처의 이 지역은 주로 농촌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후의 혼란기에는 피난민, 제대한 군인, 실향민 등으로 넘쳐나며 도피자에게 완벽한 은신처가 된다. 회스는 거의 1년 동안 체포를 피한다. 이는 같은 지위의 많은 다른 나치 인물들과 비교해 상당히 긴 기간이다. 그는 프리드리히가 아니라 프란츠랑이라는 이름으로 플렌스부르크 근처의 고트루펠 지역 농장에서 농업 노동자로 일하며 조용하고 근면한 중년 남성이라는 평범한 외모 덕분에 주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산다. 그는 극히 절제된 생활 속에서 존재를 숨긴다. 그러나 전후 세계에서 막 형성되던 국제 사법 체계는 홀로코스트 및 기타 전쟁 범죄 책임자들을 추적하고 처벌하기 위한 점점 더 정교한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나갔다. 1945년 8월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소가 설치되고 11월부터 심리가 시작되며 나치 강제 수용소 시스템 전체의 규모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아우슈비츠와 회스가 있었다. 회스가 숨어있던 북독일 점령 지역을 관할하던 영국 조사관들은 그의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전범수사부대 War Crimes Investigation Unit의 제럴드 드레이퍼 중령은 정보원 더커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정보 수집 기술을 활용해 주요 용의자들을 추적했다. 결정적 단서는 오스트리아의 미국 점령 지역 내 소도시 성 미하엘 임 룽가우에서 헤드비히 회스와 그녀의 자녀들을 발견하면서 나왔다. 헤드비히는 남편과 암호화된 서신을 주고받던 중 체포되어 강도 높은 신문을 받는다. 일부 출처에 따르면 이 신문에는 심리적 압박과 자녀, 특히 아들 클라우스에 대한 암시적 위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수일간의 저항 끝에 소련군에게 클라우스를 넘기겠다는 위협 이후 헤드비히는 남편의 대략적 위치와 가짜 신분에 대한 정보를 밝힌다. 1946년 3월 11일 나치 붕괴 약 1년 후 회스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이 개시된다. 영국 제92 야전보안연대 소속 특수부대가 윌리엄 크로스 대위의 지휘 아래 회스가 근무하던 고트루펠 농장을 포위한다. 역사의 아이러니로 해석되는 점은 이 작전을 이끈 인물 중 한 명이 한스 알렉산더라는 독일계 유대인 장교였다는 것이다. 그는 1936년 나치의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이주했고 이후 영국군에 입대해 전범 체포에 헌신했다. 그의 가족 역시 홀로코스트로 인해 희생되었으며 그는 이후에도 여러 나치 전범을 추적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작전은 새벽녘에 전개되었다. 영국 병사들은 회스가 잠들어 있던 작은 헛간, 노동자 숙소로 개조된 곳으로 들이닥친다. 속옷만 입고 간이 침대에 누워있던 회스는 즉시 자신의 가짜 신분증을 내밀며 프란츠 랑이라 주장한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그의 알리바이를 받아들이는 듯했지만 헤드비히 회스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심을 품은 알렉산더는 수상한 단서들을 포착한다. 체포의 결정적 순간 회스는 자신의 신분을 끝까지 속이려 한다. 그의 진짜 정체가 밝혀질 경우 사형은
확실했기 때문이다. 여러 증언, 그중 알렉산더 본인의 인터뷰도 포함에 따르면 초기 신문에는 일정 수준의 신체적 폭력이 가해졌다. 특히 베르겐벨젠 등 강제 수용소 해방을 직접 목격했던 병사들이 그의 저항을 꺾기 위해 강경한 방법을 사용했다. 결국 사소해 보였던 한 가지가 그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는 아직도 결혼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것을 상처가 난 것처럼 위장한 붕대로 가리고 있었다. 병사들이 반지를 확인하자 그 안에는 그의 이름, 아내의 이름, 결혼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이 명백한 증거 앞에 회스는 마침내 자신이 아우슈비츠의 전 사령관 루돌프 회스임을 인정한다. 회스 체포 직후 몇 시간의 정확한 상황은 역사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부 출처에 따르면 회스 자신의 회고록도 포함하여 그는 구타, 수면 박탈,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 압박을 포함한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한스 알렉산더는 수년 후 회스가 뺨을 맞도록 허용했고 연속 3일간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다른 증언에서는 오늘날 고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훨씬 더 가혹한 대우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방식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말살 수용소를 발견한 충격과 전후의 감정적 격동이라는 맥락에서는 이해될 수 있지만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라도 법과 정의 체계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 윤리적 질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 사용되었든 회스는 자신의 정체가 확인된 이후 놀라울 정도의 솔직함으로 협조를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하이드에 위치한 구금센터로, 이후 고위 전범에 대한 영국의 주요 신문 장소인 민덴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회스는 광범위한 신문을 받았고 대부분의 나치 피고인들이 책임이나 지식을 부인한 것과는 달리 그는 기술적인 협조 태도를 취하며 말살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아우슈비츠에 대한 그의 상세한 설명은 감정적인 후회는 없었지만 이후 모든 법적 절차에서 그의 전형적인 태도로 자리 잡는다. 1946년 4월 5일 회스는 자신이 홀로코스트에서 수행한 역할을 자세히 기술한 진술서에 서명한다. 이 문서는 처음에는 영어로 작성되었고 서명을 위해 독일어로 번역되었으며 나치 말살 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상세한 자백 중 하나로 기록된다. 이는 전범 검찰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가 되었다. 뉘른베르크 기록에서 문서 PS3868로 분류된 이 진술에서 회스는 다음과 같은 관료적 정확성으로 기술했다. 나는 1943년 12월 1일까지 아우슈비츠를 지휘했으며 최소한 250만 명이 가스와 화장을 통해 처형되었고 또 다른 50만 명 이상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총 사망자 수는 약 300만 명에 달한다. 이 수치는 아우슈비츠에 수용된 전체 인원의 약 7,80%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강제 노동에 배정되었다. 이후 회스는 이 수치를 약 110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며 이는 오늘날 역사가들의 추정과 더 가까운 수치다. 이러한 차이는 신문 과정의 강도, 그가 감당했던 말살의 정확한 규모에 대한 실제적 불확실성 혹은 신문관이 기대할 법한 수치를 제공해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진술과 이후의 증언에서 회스는 자신이 지휘한 잔혹 행위의 핵심 사실들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방어 논리는 계층적 시스템 안에서 명령을 따르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뿐 자신이 감독한 체계적 말살의 현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1946년 4월 15일 회스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주요 피고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증언은 유대인 학살의 체계적이고
사전 계획된 성격을 입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에른스트 칼텐브루너의 변호 측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그의 증언은 결과적으로 나치 수뇌부 전체를 유죄로 몰아가는 데 기여했다. 회스는 가스실의 작동 방식, 선택 절차, 시신 처리 과정 등을 행정적 정확성으로 묘사했다. 그의 증언은 최종 해결책을 수행한 주된 집행자의 시선에서 본 끔찍한 현실을 드러내는 창이 되었다. 미국 검사 휘튼이 해리스가 감정이 실린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직접 250만 명이 넘는 남녀노소의 처형을 감독했습니까? 회스는 냉담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뉘른베르크 증언 이후 회스는 아우슈비츠가 위치하고 대부분의 희생자가 사망한 나라 폴란드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1946년 7월 30일 폴란드 당국에 인도되어 바르샤바의 모코투프 감옥에 수감된다. 폴란드 수감 중 회스는 감시자들의 지시에 따라 방대한 회고록을 작성한다. 외형적으로 강요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이 자서전은 홀로코스트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창을 제공한다. 회스는 자신을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성실한 관리로 묘사하지만 동시에 말살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핵심에서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작전적 세부 사항도 밝힌다. 루돌프 회스에 대한 재판은 1947년 3월 11일 그의 체포 1주년 되는 날에 폴란드 최고 국가재판소에서 시작된다. 그는 범죄 조직 SS 소속 최소 280만 명 대부분 유대인의 살해 지시,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재판 동안 폴란드 검찰은 아우슈비츠 운영에 대한 방대한 문서 자료를 제출하고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회스를 수용소 사령관으로 명확히 지목한다. 증인들은 그가 선별 과정에 자주 참석했고 말살 작전을 직접 감독했다고 증언한다. 회스는 재판 내내 아우슈비츠 지휘 당시와 같은 냉정하고 직업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그는 핵심 사실들을 부인하지 않으며 일부 수치에 대해서만 이견을 제시한다. 그는 위계질서 하에 공무원으로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지만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겉보기의 솔직함은 모든 책임을 부정한 다른 나치 피고인들의 방어 전략과 뚜렷이 대조된다. 1947년 4월 2일 재판부는 회스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을 판결한다. 그의 범죄가 엄청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법적 책임만을 명시할 뿐 도덕적 판단이나 형용사는 배제되었다. 판결은 회스의 교수형을 상징적 장소, 그가 수년간 지휘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내에서 집행하라고 명령한다. 사형 전 며칠 동안 회스는 자신의 행위의 엄청난 중대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한 듯한 최종 진술을 작성한다. 양심의 가책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다. 독방의 고독 속에서 나는 인류에 대한 엄청난 죄를 지었음을 쓰라린 자각으로 깨달았다. 아우슈비츠의 사령관으로서 나는 제3제국의 잔혹한 인류 파괴 계획 일부를 집행할 책임이 있었다. 이로써 나는 인류에게 끔찍한 상처를 입혔다. 특히 폴란드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 나는 이것에 대해 내 목숨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마지막 고백은 역사적 문서로서 의미는 있으나 그의 수많은 희생자들이 겪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고의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가한 고통의 규모를 자각한 드문 사례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교수형으로 향하는 마지막 걸음, 아우슈비츠에서의 처형. 1947년 4월 16일 새벽, 아우슈비츠는 긴장된 정적에 휩싸인다. 이제 죄수들 없이 텅 빈 수용소는 마지막 정의의 행위를 목격할 준비를 한다.
생존자들과 옛 수감자들은 루돌프 회스를 그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죽음을 명령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교수형에 처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오전 8시 한 차량이 수용소 입구에 도착한다. 그 안에서 회스가 폴란드 경비대의 호위를 받으며 내린다. 그는 어두운 외투를 입고 두 손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다. 늘 그러했듯 그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냉정하다. 경비원들은 그를 과거 수용소 행정 건물로 데려간다. 한때 그가 공식 집무실로 사용했던 곳이다. 그곳에서 회스는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요청한다. 이 평범한 행동은 그가 지불해야 할 죄의 크기와 극적으로 대비된다. 천천히 커피를 마신 후 그는 죽음의 블록으로 불렸던 블록 12일로 이송된다. 그곳은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고문당하고 처형되었던 장소다. 이 동선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그가 자신의 범죄를 상징하는 공간과 마주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교수형을 보기 위해 소수의 증인들이 단두대 옆에 모인다. 이들 중에는 검찰 관계자, 폴란드 법무관, 언론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이 있다. 교수대는 티르비얼이 이날을 위해 세워졌으며 옛 화장터, 바로 옆. 회스가 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그가 벽 너머에서 대량 학살을 지휘했던 곳이다. 오전 10시 회스는 블록 12L에서 단두대로 이송된다. 그는 보조 없이 단단한 걸음으로 걸어간다. 가톨릭 신부 블라디슬라브 론 신부가 그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영적 위안을 제공한다. 가톨릭 신자로 자란 회스는 오랫동안 신앙을 버렸지만 수감 후 말년에는 종교적 실천을 다시 받아들이고 고해성사를 받았다. 교수대에 도착한 회스는 그 구조물을 잠시 바라본다. 중앙에 덧문이 있고 밧줄이 늘어진 단상은 단순하지만 기능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그가 수감자 처형을 위해 직접 지시했던 구조물과 매우 유사하다. 이제 그는 시적 정의의 반전 속에서 자신이 만든 것과 같은 장치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에 대한 조사를 주도했던 얀세엔 검사가 판결문을 낭독한다. 문서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들을 간결히 요약한다. 범죄 조직 소속, 수백만 명의 살해 책임, 인도에 관한 범죄. 회스는 감정 없이 묵묵히 이를 듣는다. 수갑이 채워진 채 계단을 오르기 어려워 그는 일부 도움을 받아 교수대로 올라선다. 복면을 쓴 사형 집행인이 대기하고 있다. 회스는 자신이 무엇을 맞이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집행인은 그의 목에 밧줄을 걸고 매듭을 조인다. 그에게 마지막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회스는 특유의 과묵한 성격을 지키며 독일어로 짧게 말한다. 나는 내 처벌을 받아들인다. 일부 목격자들은 그가 독일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중얼거렸다고 증언하지만 이 발언은 모든 출처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오전 10시 8분 집행인은 회스가 서 있던 발판을 치운다. 덧문이 열리고 그의 몸이 공중에 매달린다. 론 신부는 회스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다. 오전 10시 21분 한 의사가 사망을 공식 확인한다. 루돌프 프란츠 페르디난트 회스, 아우슈비츠를 산업적 학살의 상징으로 만든 자는 사라졌다. 이 상징적인 처형은 목격자들에게 다양한 반응을 일으켰다. 생존자들에게는 비극적인 장애 종교를 의미했지만 많은 이들은 그 어떤 처벌도 가해진 고통을 진정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느꼈다. 후일 아우슈비츠 국립박물관장이 된 생존자 카지미에시 스몰레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정의의 순간이었지만 축하의 순간은 아니었다. 너무 많은 이들이 그 장면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회스의 시신은 처형 약 1시간 후에 단두대에서 내려졌다. 일부 출처에 따르면 그는 화장되어 유해는 은밀히 뿌려졌으며 나치 동조자들의 순례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다고도 전한다. 그의 마지막 흔적에 대한 이 불확실성은 그가 감독했던 수많은 희생자들의 죽음을 철저히 문서화했던 과거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공포를 넘어서 루돌프 회스의 저주받은 유산.
루돌프 회스와 그가 지휘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인류의 집단 기억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한 개인과 특정 장소를 넘어서 그들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체계적 비인간화가 결합될 때 현대성이 얼마나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편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회스가 폴란드 수감 중에 작성한 회고록은 예외적인 역사 문서로 평가된다. 1951년 폴란드에서 최초 출간된 아우슈비츠의 사령관 루돌프 회스 자서전은 나치 말살 시스템 내부에서 쓰인 드문 고백록이다. 다른 가해자들의 증언과 달리 회스의 회고록은 책임 회피나 사실 축소를 시도하지 않으며 다만 자신의 행동을 복종과 의무의 틀 안에서 맥락화하려 한다. 회스가 말살 절차를 묘사하는 방식은 특히 섬뜩하다. 그는 마치 산업 공정을 평가하는 기술자처럼 쓴다. 가스실은 총살보다 인간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명령을 실행하는 데에만 집중했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유대인을 즉각 말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관료적 사고방식의 학살 적용은 수많은 철학자, 심리학자, 역사학자들의 집중적 분석 대상이 되어왔다. 이탈리아 화학자이자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프리모 레비는 그의 1947년 작품 이것이 인간인가에서 회수와 같은 존재에 대해 이렇게 성찰한다. 괴물은 존재하지만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그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더 위험한 건 평범한 사람들, 질문 없이 믿고 복종하는 공무원들이다. 이 통찰은 훗날 한나 아렌트가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을 분석하며 주장한 악의 평범성 개념으로 응축된다. 아우슈비츠의 물리적 유산은 홀로코스트의 실질적 증거로 보존되어 왔다. 1947년 폴란드 의회의 결정으로 옛 수용소는 박물관이자 추모관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회스가 고도화시킨 말살 기계의 공간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1979년 유네스코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는데 이는 그 장소의 미학이나 문화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범죄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아우슈비츠가 해방된 1월 27일은 2005년 유엔에 의해 홀로코스트 희생자 국제 추모의 날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아우슈비츠가 유대인 집단학살 및 나치 범죄의 상징적 중심지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아우슈비츠와 회스 같은 인물의 문화적 영향력은 심대하고 다층적이다. 수많은 문학, 영화, 예술작품이 이 사건들을 이해하고 재현하려 했다. 클로드 란츠만의 다큐멘터리 쇼와부터 조너선 글레이저의 드라마 관심 영역에 이르기까지 아우슈비츠는 인간의 도덕성, 개인의 책임, 복종의 한계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피할 수 없는 참조점으로 남아있다. 회스에 대한 역사적 해석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다. 처음에는 그를 예외적인 괴물로 보았지만 이후 분석들은 그를 불편한 정상성의 맥락 안에 두기 시작했다.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브라우닝은 그의 저서 평범한 사람들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특정 사회 이데올로기 조건에 해서 집단 학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은 회스를 면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잔혹행위에 평범한 이들이 어떻게 가담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회스의 가족 또한 또 다른 분석의 층위를 제공한다. 그의 후손들은 반인류 범죄와 연결된 성씨를 지닌 대가를 감당해야 했다. 그의 딸 브리기테 회스는 2013년까지 미국에서 익명으로 살아왔고 기재의회 신원이 드러나기 전까지 숨은 삶을 살았다. 아들 한스 위르게는 아버지의 범죄를 수년간 부정하다가 결국 진실을 받아들이고 극단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는 삶을 택하게 된다. 이 개인적 이야기들은 홀로코스트가 세대를 넘어 여전히 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이러니하게도 회스가 가족과 함께 가스 실수 미터 옆에서 살았던 저택은 2024년 아우슈비츠 증오 극단주의 급진화 연구센터 알차로 탈바꿈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우슈비츠 해방 80주년을 맞아 시작되었으며
가해자의 상징이었던 공간을 새로운 의미로 전환시켜 바로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들과 싸우는 공간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였다. 회스를 둘러싼 성찰은 악의 본질과 개인적 책임에 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왔다. 그는 단순히 명령에 복종한 관료였는가? 아니면 확신에 찬 반유대주의자였는가? 특별히 사악한 개인이었는가? 아니면 특정 역사적 조건이 낳은 전형적 산물이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 인간 본성과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집단적 취약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건드린다. 회스 사건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교육적 측면일 수 있다. 그의 삶은 평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명백한 사디즘 없이도 어떻게 체계적 잔혹행위의 설계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인식은 우리가 초기 비인간화의 신호에 더욱 민감해야 하며 윤리적 원칙을 위반하는 명령에 의문을 제기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은 경고했다. 죽은 자들을 잇는 것은 그들을 2번 죽이는 것이다. 회스 같은 인물의 연구는 공포를 흥미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우슈비츠를 가능케 했던 조건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루돌프 회스의 처형은 한 인간의 종말이었지만 그 유산은 우리가 도덕적 원칙을 저버릴 때 인간성이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상징으로 남아있다. 궁극적으로 루돌프 회스의 이야기는 아우슈비츠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선천적 괴물들만의 소행도 아니었음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씩 내린 결정의 결과였고 각 결정은 다음 단계의 비인간화로 이어지며 결국 산업화된 집단학살로 귀결되었다. 이 교훈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이며 오늘날의 세계에도 여전히 절박한 의미를 지닌다.